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배어의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시간에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원이라는 것은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에 있어서는 인도설과 그 다음 중국 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다나미 흔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일 수도 있다. 좀 의아하죠, 여러분들?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대략적인 흐름은 알아두세요. 원산지 인도 동북부 아삼 지방하고 미얀마, 라오스 북부 중국의 운남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제베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시아에서 재배되는 배는 주로 이제 저펜에선 자포니카 품종을 주로 재배를 하고 아프리카 재배배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배가 있는데 주로 인디카 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도에서 나온 그 품종이고 아프리카 배는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크게 분류하면 아시아 배하고 아프리카 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기원으로 이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배는 다양한 생태형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재배한다. 아프리카 배는 유전적으로 단순하더라 하는 얘기죠. 단순형. 그리고 재배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배에 있어서 번식으로 본 야생배와 재배배 차이가 뭐냐? 야생배는 말 그대로 와일드라는 뜻이죠. 와일드 라이스라고 하고 재배배는 일부 그냥 재배배 cultivation rice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야생배하고 재배배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야생은 야생하는 것. 자, 형질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자에 관한 거. 종자.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종자의 크기와 비료 성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실제 크게 카테고리로는 세 개지만 이 각각의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삭이 있으면 이삭에서 종자가 떨어지는 것. 이게 탈립이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확기가 됐을 때 이 수확기는 뭡니까? 이 나달을 이제 모아야 되겠죠?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때 잘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잘 떨어지 버리면 이게 바닥, 논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서 있으면 기계가 옆에 가거나 바람이 불어도 두루룩 떨어져서 이 바닥에 다 흘러버린다. 그럼 로스, 소위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탈립이 적당해야 된다. 적당한 게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냥 자동으로 바람 불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단지 뭔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요즘 기계가 탈곡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뱅 돌면서 그죠? 이렇게 때립니다. 이삭을 때리면 이 나달이 떨어지죠. 그래서 탈립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소위 탈곡, 곡물을 턴다 이런 말이죠. 탈곡한다. 그 다음 탈립 유무, 그 다음 종자의 휴면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을에 이제 배가 이렇게 있다. 종자가 달렸죠. 그러니 곡물이 달렸어요. 달렸는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제 기계를 갖고 수확을 했어요. 했는데 얘가 23%만 되면은 수분이 23%만 되면은 발화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확 처음에 할 때가 24% 내외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발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날씨가 춥거나 뭐 할 때 그냥 발화를
해버린다. 온도가 좀 낮아도 해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싹이 이렇게 나버리겠죠. 보관 중에.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수확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발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유아나 유근이 출현하는 거, 종자 껍질을 뚫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건데, 이제 주로 저온입니다. 저온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라야 뭐 한다? 싹이 난다. 예, 그걸 일정 저온을 경과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는 발화할 수 있는 온도, 이제 적당한 온도, 그 다음 수분, 그죠? 그 다음 산소, 요게 외부적 조건인데, 모든 작물의 공통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조건을 주어도 발화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휴면이라고 한다. 휴면. 영어로 하면 돌문시. 돌문시라고 합니다. DORMHY. 그 휴면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 물론 휴면이 없는 종자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야생배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생배가 휴면이 없거나 약하면 가을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면 다시 발화를 하면 겨울이 와버리잖아요. 그럼 겨울에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추울 때는 가만히 있거라. 봄 되면 따뜻해지면 올라와라. 겨울을 지나고 나서 올라와라 하는 거죠. 그러면 종종 유지, 번식에 문제가 없죠. 이 탈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벼다, 줄기고 뿌리고, 여기서 탈립이 된다 이 말이죠. 탈립이 되는데 가을 되면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고 여기 위에 있으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나면 겨울에 뭡니까? 얼었다가 말랐다가 종자가 다 깨져 버리겠죠. 그리고 새나 쥐나 와서 다 먹어 버리겠죠. 그래서 땅에 잘 떨어지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배를 하는데 이게 야생벼처럼 잘 떨어져 버리면 땅바닥에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너무 안 떨어지면은 우리가 도정하기 어렵죠. 그죠? 가공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종자의 수명으로 보면 얘가 야생하는 거는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했어요. 야생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졌다. 떨어져서 그 해에 그 다음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한참 10년 후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명이 길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휴면이 있다는 것은 이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배하는 것은 이 수명이 짧습니다. 대체로 벼 같은 거는 한 4, 5년 지내버리면 거의 발화 안 합니다. 근데 야생벼 중에서 이제 레드 라이스라고 있어요. 레드 라이스. 이게 뭐냐 하면 붉은 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액미라고 하는데, 얘는 한 4, 50년 또는 100년 지나도 발화를 해요.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던 종자들, 옛날에 야생하던 애들이 어느 조건이 돼서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얘들이 발화를 하는 거예요. 4, 50년, 100년 돼도.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이 야생도의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런 원리들을 다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꽃가루로 보면 대체로 이 야생하는 게 개수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꽃가루도 많습니다. 그죠? 대신에 재배배는 수가 적다. 그 다음 꽃가루 수명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생하니까 길어야 됩니다. 재배배는 짧고, 꽃가루 확산 범위가 여기 있었는데 멀리까지 날아가는 게 좋습니까? 요 옆에만 있는 게 좋습니까? 멀리까지 날아가줘야
종족 번식을 확실히 하겠죠. 그래서 잘 날린다, 확산도 잘 된다, 크다 이 말이죠. 이 재배배는 작다. 근데 재배배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재배배는 크다고 가정하면 해보세요. 방금 크다고 가정하면, 자, 내가 갖고 있는 논이 있다. 자, 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심는 품종은 예를 들어서 뭐 일품이다, 일품배다 하는데 이 옆에는 뭘 심느냐 하면 5대배를 예를 들어서 심는다. 그 다음 이거는 1미를 심는다. 이거는 삼강이라는 품종을 심는다. 이렇게 하면 꽃가루가 멀리 가면 여기서 이놈 이게 얘가 이렇게 날려가고 막 뭐 혼입이 되겠죠. 뭐 섞여 버린다. 그러면은 내년에 종자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쓴다. 종자로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화분과 벼는 타식성이 아니고 자식성, 이 나달 안에 수술이 6개, 배 같은 경우 암술이 주도 있고 화분 간핵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복 수정을 합니다. 여기는 하나는 배를 만들고 엠브리오, 그 다음에 요거는 배유를 만들고, 요렇게 크게 보면 가운데 극핵이라는 애가 있죠, 그죠? 요거는 배유가 되는 부분, 전유자죠, 그죠? 일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쌀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배는 여기에 쌀알 중에 현미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노란색을 띈 게 있어요. 비타민처럼. 그게 여기 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수분이 일어나고 수정이 일어나고 여기도 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복해서 수정이 일어난다 해서 중복 수정 이렇게 말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달이죠. 나달인데 외형, 내형,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게 외형, 안에 둘러싸고 있는 게 내형인데, 이 일명 완계라고 하죠. 완계, 이 겨 부분이, 그죠? 열리지 않고 비바람이 있을 경우에는 닫힌 상태에서도 수분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폐화 수정, 폐화 수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식성 식물이다. 타식성은 뭐냐면 옥수수처럼 여기 옥수수가 있다, 나무가 있으면 옥수수가 있으면 위에는 수술이 있어요. 꽃가루가 있고 여기 뾰족뾰족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옥수수. 근데 수염이 있잖아요. 여기 암술입니다. 그럼 꽃가루가 뽀르르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는데 얘 꽃가루가 얘보다 암술보다 한 3일에서 많게는 7일 정도 빨리 펴요. 그러니까 하는데 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수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다른 이제 옥수수 품종이나 있으면 이게 좀 늦게 핀다. 요거는 요거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늦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요거에 비해서 요것도 한 5일 늦겠죠? 그러면은 얘는 꽃가루 뽀르르르 열로 날리가겠죠. 그러면 수분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어떡하냐? 그 옆에 있으면 한 5일 늦어내 하고 이렇게 이제 꽃가루가 날려가겠죠. 이런 방법이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식성과 타식성. 그래서 이것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타식성이다. 그죠? 예. 주로 벌이나 나비나 뭐 이런 바람이나 에 의해서 꽃가루가 올라가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식성 식물 이렇게 말하고, 그런 중매쟁이, 그러니까 벌이나 나비나 바람 이런 것들이 없어도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식성 식물 이렇게 말합니다. 벼는 자식성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종자로 보면 종자의 크기가 여러분들 그 돌감이라고 들어보시나요? 돌감, 또 돌배,
얘들은 거의 다 요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량한 감, 뭐 단감, 배, 윗담 하나죠, 그죠? 예, 그렇듯이 얘들은 종족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크다는 것은 과육이 크죠. 과육. 이 바깥 부분, 이 종자는 안에 있죠. 얘들은 이것만 보호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여기 해갖고 새 먹이나 사료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생명이 신비죠, 그죠? 종족 번식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작고 일반 우리 재배하는 것은 크다. 그 다음에 내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료비자입니다. 인내할 내, 그러니까 비료 성분에 견디는 힘이, 비료를 많이 줘도 견디는 성질이 얘가 강하고 재배배는 약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토양에 이렇게 비료가 있다. 그럼 뿌리가 내리겠죠. 작물이 비료가 있습니다. 재배하는 것은 비료를 많이 주면 확 안 그래도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비료를 많이 주면 아주 부드럽고 연약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 치면은 태풍에 이렇게 쓰러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료를 많이 주면은 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병해충이 또 많이 발생한다. 다발한다.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와일드 타입, 야생하는 얘들은, 야생배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 많다고 해서 많이 그렇게 섭취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적당한 나무 체형이 있으면 요 정도만 딱 유지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땀 많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뿌리도 그만큼 크게 나 있지 않을 뿐더러 원래 근본적으로 품종 자체가 키가 좀 작은 외성입니다. 외성 또는 반외성, 반쯤 외성이다. 외성은 드warf, DWARF라고 하고 반은 셈이란 말을 쓰죠. 세미 드warf.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 쌀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드시나요? 연간 60kg per person, 연간 year. 1년간 한 60kg 정도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1970년대에 보면 거의 한 130에서 140kg을 소비를 했다는 거죠. 거의 한 2배 이상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 과거에는 먹을 게 이 라이스 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뭐 밀가루도 먹었지만, 근데 최근에는 전부 이 다른 걸로 많이 대체가 됐다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밀이에요. 밀은 밀가루를 1년에 35kg을 소비를 합니다. 거의 쌀의 거의 절반 이상이죠, 그죠? 거의 뭐 57, 8%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은 과거에는 주로 뭡니까? 국수 용이고 밀가루 가지고 뭐 여러분들 수제비 하시나요? 수제비, 수제비 떡 뭐 이런 정도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면류라 해서 다양하게 지금 소비가 있죠. 우동, 그 다음에 각기 우동, 그 다음에 메밀국수, 소바 사초, 그 다음에 냉면 사초, 그 다음에 과자, 거의 모든 게 뭡니까? 밀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 밀의 출처가 뭐냐? 뭐 어디서 온 놈이냐? 그죠? 우리 토종밀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밀이 거의 재배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소비량의 한 0.5%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밀을 생산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비싸다. 가격 면에서 너무 비싸서 수입산 밀을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품질 면에서 품질은 많이 극복은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1년에 그 이모작을 하죠. 이모작은 뭐냐 하면 벼 재배하고 밀이나 보리를 겨울에 재배한다 이 말이죠. 요것은 1년에
다른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 것을 이 모작이라고 하고, 또 이 기작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기작은 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지만은 예를 들어서 메밀 같은 경우에서는 메밀 재배하고 또 메밀 재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1년에 같은 작물을 두 번 재배하죠. 이것을 기작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배도 이 기작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남아 같은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방글라데시 사쿠는 3기작까지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 기작은 좀 어렵다. 어쨌든 이 밀이 겨울 작물로 재배한다. 겨울 작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밀의 수확 시기로는 파종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초고 수확기가 언제냐면 6월 중순이에요. 보통 6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때 수확하고 논 정비하고 배를 옮겨 심으면 배를 아무리 빨라도 6월 한 25일 뭐 이후에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일단 경제성이 좀 가져오기 경제성이 좀 우리가 실현하기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확 올라가고 또 6월달 들어서 이게 알맹이가 차는 시기죠. 여기에 이제 등숙기인데 등숙기의 온도가 너무 높고 비가 자주 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이삭으로 알맹이로 보내줘야 되는데 알맹이 이삭이 양분이 광합성한 산물이 탄수화물 당이 제대로 여기 축적이 못 된다는 거죠. 갑자기 또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이 광합성에 의해서 산물이 가는 게 아니고 소위 익어본다. 겉익는다, 설익다. 설익는다는 개념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밥을 할 때 물량을 적게 해서 밥을 하면 꼬들꼬들하게 되죠. 그걸 설익은 거라 그래요. 그렇듯이 이 알맹이가 요렇게 풍족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죠. 그는 이 광합성 산물이 광합성이 영어로 포토 신세시스라고 하는데 줄여서 PS P를 대문자 S를 소문자를 씁니다. 어쨌든 이게 커지질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출처를 딱 따져보면 밀은 빵밀의 원산지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입니다. 한창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 다음 카스피의 남부 건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 시작을 보면 한 10,000년 전부터 재배가 됐다.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코카커스 지방, 터키, 발칸반도, 유럽 문명 형성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 보면 유럽, 터키 이런 쪽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빵을 만들어서 건조빵이죠. 그 식빵 요즘 나오는 그 마른 식빵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뭐 전쟁도 치르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하고 오세아니아가 원산지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도 있는데, 아프리카는 인도, 중국, 몽골, 북아메리카, 이티오피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하는 거죠. 지금은 뭐니 해도 미국, 캐나다, 그 다음 러시아, 뭐 이런 3국이 미래 참 초강국이죠. 근데 뭐 실제로 따져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 구소련이죠.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어요. 그 소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토 아닌가요? 동토 얼어있는 땅이다 말이죠. 그죠? 얼어있는 땅이다. 완전히 자 뭐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고 일본은 이렇게 있겠죠. 우리나라는 좀 잘 그려야지. 이렇게 하고
바다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크게 그렇죠. 이게 있다 말이야. 앞으로 커져야.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 북쪽에 있어요. 동토 완전히 추운 지방입니다. 근데 어떻게 작물이 되느냐 이게요. 근데 여기는 주로 파종을 언제 하느냐? 5월에 파종을 합니다. 밀을. 수확은 언제 하느냐? 10월에 합니다. 그럼 10월도 엄청 추워요. 그런데 밀은 그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보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게 눈이 어떤 데는 뭐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도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러시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을에 심었어요. 가을에 파종을 쫙 했어요. 했는데 겨울이 와서 눈이 다 덮여 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또 겨울에 너무 사기 났어. 가을에 이제 뭐 9월이나 10월에 파종을 하니까 나서 너무 추우니까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면 다 죽어버렸다. 큰일 났다. 봄 되니까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야, 그럼 봄에 심으면 안 되냐? 봄에 파종하자. 봄에 4월달 하순에 5월달에 파종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식물체만 자라고 줄기만 자라고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좌안절자자 해서 가지가 눕는다 해서 좌지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분 수정이 안 이루어지고 열매가 안 달리다 보니까 풀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셴코라는 사람이 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야, 그게 아니다. 이게 가을에 심은 거는 단지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5월, 4월, 5월 이렇게 되니까 성장했지 않느냐? 그러면 봄에 심는 거 차이점이 뭐냐? 봄에 심은 거는 보니까 추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온을 경과시킨 거예요. 종자를 싹을 착 틔우고 체화만 시켜가지고 저온 행가하고 약간 촉이 한 1cm 나도록 행가하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니까 요게 종자 싹만 틔우고 해도 되고 조금 이제 키워서 해도 되고 녹채춘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열매를 맺더라. 좌지 현상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미국한테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식량 때문에, 빵 때문에, 밀가루 때문에 그죠. 힘들었는데, 이런 농학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좀 뭐랄까 이제는 대등한 관계랄까 예, 말 수 있다. 그만큼 식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학도들이 또 할 일도 더 많다는 거고. 그러면 빵밀의 그 원산지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인도, 중국, 몽골, 요 가운데 러시아 밑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캐나다가 있고 이 오른쪽입니다. 편의성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 멕시코, 그 밑에 브라질 있고 뭐 쭉 있잖아요. 거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지금은 이 북아메리카에서 많이 생산되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생산된다. 그게 현재 밀의 재배 상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량이 0.5%밖에 우리가 작업률이 안 된다. 나머지 99.5%는 어디서 수입하느냐? 전부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다 수입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옥수수로 가봅니다. 옥수수는 원산지가 멕시코하고 중앙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나다가 뭐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 미국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있고, 브라질 있고, 브라질이 좀 크죠. 그 다음은 여러 나라들이 남미에 있죠. 근데 남아메리카에 이제 주식이 옥수수다. 그러니까 브라질, 멕시코 이런 쪽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이전부터 원주민이 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었다. 옥수수는 영어로 콘이죠. 15세기 말 남부 아메리카 이쪽에서 재배를 시작했고, 원산지는 멕시코 남부 안데스 산맥이 있고 원지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7, 8천 년 전부터 재배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아시아는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항해자가 전파를 했고,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원나라 군대에 의해서 전파를 됐는데, 이 원나라 하면 참 할 말이 많죠. 우리 문익점 선생님께서 부뚜껑에 뭘 넣으셨죠? 예, 목화시 종자를 가지고 오셨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이 옥수수가 전파가 됐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옥수수 종자는 이제 말리빨처럼 생긴 거 마취종부터 감정 다양한 있지만 얘들을 가공을 해서 가지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망토나 옛날에 전쟁을 치른다면 여기다 많이 담아가서 말에 얹어서 뭐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근데 이걸 가만히 해보니까 이 가지고 오는 물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종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 좋는데 우리나라에 누가 한번 심어봐라. 다음에 먹자 해서 이렇게 키워서 또 이 옥수수는 생육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5월달, 남부지방 같은 5월달에 심으면 8월달에 수확했으니까 그러면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게 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류란 게 사신단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원조를 하면서 많이 교류가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옥수수의 이제 기운에 관해서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옥수수까지 이번 시간에는 고름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갑니다. 이게 이제 찾다 보면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면